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8,4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이 8,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 살겠습니까?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59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소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퇴직 후에 120만 원 정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던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긴 후반 인생을 뭐라고 살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자산이 뭐가 있는가? 첫째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그리고 금융 자산,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인적 자산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으로 보면은 퇴직한 분들의 경우에 실물 자산이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이 15%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 예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은 이 실물 자산, 금융 자산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자기 몸,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그 인적 자산, 내 몸값을 어떻게 높여서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요 우선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를 하겠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난립니다. 특히 집값 난립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거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그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계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많답니다. 일본보다 부자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국은행에서 계산해서 발표한 건데요. 가계 순자산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 가계 순자산을 첫째로는요. 여기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거죠.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62만 달러, 8억이 넘습니다. 근데 일본이 52만 달러랍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또 우리보다 연금도 일찍 도입됐고 일찍 선진국이 된 나라인데 우리보다 일본이 부자랍니다. 그러면요. 그냥 구매력 평가 환율이 아니라 그 시장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떤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44만 달러, 일본이 42만 달러. 그냥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우리가 가구당 순자산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혹시나 일본은 그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1인당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맨 오른쪽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해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26만 달러, 일본이 22만 달러. 뭘로 봐도 일본보다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입니다. 여기에는 젊은 사람, 나이 든 분들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노인들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퇴직자들의 가계자산을 보면은요 85%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이 곧 부동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을 보니까 부동산이 32%입니다. 일본은 37%.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 곧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것처럼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노인 됐을 때 이 가계자산이 노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장기 부동산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일본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은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게 토지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얼마냐? 1경 2093조 원입니다. 근데 일본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에 2023년에 일본의 엔화 환율이 아주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그 땅값을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1경 1593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이 땅값이 원화로 계산하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리고요, 최근의 환율 2025년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조금 일본의 엔화가 올라서 그런지 1경 2941조, 약간 우리보다 일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일본 땅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비슷한 겁니다. 양쪽이 좀 높았다 줄었다 늘었다 할 정도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땅값은 뭐 같다고 보면 되는데 땅 넓이는 4분질입니다. 이 말은요, 땅 넓이는 4분질인데 땅값은 4분지 4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요,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는요, 우리나라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지 1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15분지 15가 된 거니까 같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요,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혹시 부동산 하락 현상이 나타나서 일본과 같은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가게는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부동산이 난리 나고 있는데 너 그러면 빨리 집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무슨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함부로요,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부동산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 포환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가계자산 구조조정 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분은요, 5억 원짜리 이 아파트를 맡기고 금융회사에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5억 원짜리 경우에 65세부터 받는다면 주택연금을 120만 원 정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요, 남으면은 자식들한테 주고 모자라면야 그만입니다. 이런 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드리면요, 너무나 지금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퇴직 이후에 갑자기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만 자기 자신 몸값을 높여서 뭔가 일을 해서요, 소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퇴직 후에 긴 후반 인생을 뭐라고 살 건가, 이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제가 했던 그 회사에서 작년 연말에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자, 그러면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령이 몇 살이냐? 제가 어느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요. 최빈 사망 연령,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이 이 서울대학교 장수학 연구 교수님이시죠. 박상철 교수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2세까지 산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하게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근로시간이 1,901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01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의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퇴직 직전에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요 6억 1,400만 원이랍니다.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1,1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랍니다. 빼면요 8,4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이 8,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8,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무슨 코인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구는 줄고 그다음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만약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생활하죠. 우리나라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0%. 지금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59만 원이랍니다. 껌값. 100만 이상 많은 사람은요, 지금 좀 늘어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남은 게 뭐냐?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요. 제가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5,300만 원, 개인연금 적립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가입 금액을 가입자로 나눠보니까 2,300만 원. 두 개 합쳐봤자 8천만 원도 안 돼요. 그거를 연금화 시킨다고 해도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받겠습니까?
목돈으로 받는다 그러면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있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통계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900만 채로 늘었대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2023년에 지난 여름 조선일보에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현재로 우리나라도 빈집이 153만 채가 비어 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방도시도 인구는 주는데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신도시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빈집은 늘고.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최강원 유거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한번 보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온 신문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최근에 일본 친구한테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문고판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되어 있다는데요. 정년 후의 진실, 이런 책입니다. 저 그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본은요, 선진국이죠. 연금도 일찍 도입됐죠. 그래서 노후에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없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이 60세에서 80세까지 노인들의 월 수입이 한 달에 얼마냐?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랍니다. 근데 월 생활비가 이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해서 벌어야 된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의 70세 된 남성의 취업률이 절반 46%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뭔 일 하는가? 뭐 폼나는 일도 있겠죠. 근데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랍니다. 50대 1.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입니다.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후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던데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또 하나, 스파드 아르바이트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연락이 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어디서 뭔 일할 사람 모여라. 가서요. 3시간 일하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딱 준답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거를 주선하는 회사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회사랍니다. 보다시피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어요.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습니다. 제 옛날 직장의 후배 한 분은요. 70이 넘었는데 여자분입니다.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간병하면 돈을 받죠.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그 자격증 따가지고 간병을 했답니다.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누가 오더니 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90 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요. 옛날 직장 후배 동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게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하고 그때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우리나라요. 이 NGO 시민단체가 많죠. NGO는 비정부 기구의 뜻입니다. 근데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 가면요. 지금 13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퇴직하고도요. 그 NPO 단체에 가가지고 뭔가 노인네들 돌봐주는 거, 지역사회 개발, 그다음에 애들 교육시키는 일, 무슨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요.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에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130몇 개 정도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고베에서 지진이 나면서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NPO 촉진법. 이런 NPO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5만 개 정도의 NPO 단체가 있어가지고 퇴직자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적어도 20대, 30대, 40대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입니다.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요. 허드렛 일이라도 사회공헌활동이라도 취미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꺼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만 놀아 자기가 얘기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래서요.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든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까 외국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건다고. 동네 창피하게.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어떻고 영식이가 어떻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납니다. 우울증 걸리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쌓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약과입니다. 일본엔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 맛있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전업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트리거, 주방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을 얻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30년 40년 놀다가 이런 만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하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요. 따로따로 놀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전업주부들은요. 오히려 젊을 때는 전업주부였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슈퍼에서 무슨 물건 정리한다든지 뭐 사소한 일이라도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부부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노후에 은퇴 빈곤에 빠지는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 준비 없이 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지금요.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요. 25% 됐는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20%로 줄었어요. 선진국의 평균이요. 10%래요. 자영업 비율이.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2, 3년 지나서 폐업하게 되면요. 폐업하는데 또 돈이 드는 겁니다.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지금 금융사기가 드글드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손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억으로 만들어준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어. AI 뭐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요. 현행범도 잘 못 잡아요.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잘못 누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욕심입니다. 그냥 3천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준다니까.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중대질병 걸려서 60 넘어서 환갑, 암에 걸려, 심혈관 걸려. 그래가지고 돈 퍼부어야 되는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지금요.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우리나라에 313만 명이랍니다. 그 313명의 노후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성인 자녀의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황혼년 리스크입니다. 황혼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은퇴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황혼년이 늘고 있어요.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예요.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요.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부부가 갈등을 하다가 이게 참다요. 자녀가 결혼해서 나리다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나면 부인이 이혼 선포한다 그래서 나리다 이혼. 이게 지금 중년 황혼년의 사회 문제로 나리다 이혼이라는 게 난리였거든요. 저는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혼율 자체가요.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이래요. 그리고 일본은요. 그렇게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신문에 하고 난리를 쳤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의 전체 이혼 건수 중에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였던 거가 23%로 2%포인트 늘어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니까요. 우리나라는 36%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해서 좀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중년 황혼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혼이혼의 사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이혼의 3대 사유가 뭐였냐? 첫째가 뭐냐? 배우자의 외도. 둘째가 성격 차이. 셋째가 돈 문제였거든요. 요즘 하나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답니다. 말입니까? 근데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뭔가 황혼,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소일거리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요. 저도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 친구들을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힘드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제 선배 한 분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 있는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는 겁니다.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구원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요. 우연히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제가 한 분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요. 이분은 퇴직했지? 연금도 있지? 한번 신나게 놀자. 놀았답니다.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제서 원서를 여기에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내가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일거리라고 거기 가서 그 면접에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 6시간 일한답니다.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시다가 센터에 가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봅니다.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로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딴 데서 온대요.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자고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특히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납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래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이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요.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부터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차별화된 일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역에도 그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남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직장에서 오래 있고 나오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뭔가 창직을 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낍니다. 다만 멀쩡한 회사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뭔가 남다른 일을 찾아보는 노력 그게 안 되면은 체면을 내려놓고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랬죠. 뭔가 일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창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의 수가 17,000개 정도랍니다.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주어주는 거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앞으로 평생 현역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그 공통점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요. 왜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겁니다. 평생 현역의 인식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신문 몇 개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요. 김 과장, 박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만의 브랜드. 저 사람은 저게 주특기야.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타인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이 돈을 왜 주지? 그 돈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요.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답니다. 뭐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 무지개 힘든 일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자기가 과체중이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운동해서 이 몸무게 빼나 저 일에서 몸무게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지금도 안 납니다. 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뭐가 안 되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퇴직 후에도 자기한테 맞는 소일거리를 찾는 거 평생 현역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제뿐이 아니고 자녀들이 또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70%였는데 여기서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간 친구들을 빼면요. 60% 됩니다. 근데 일본은 보다시피 98%. 지방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거의 완전 취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큰 이유는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10년쯤 지나면요.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방에서 졸업하면 그 지방에서 취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방에서 졸업해도 다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옛날 고성장 시대에는 신기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는데 지금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2019년에 벌써요.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 정기 신규 공채가요.
50%로 줄었더라고요. 그게 또 뭐냐? 5년 사이에요. 23%로 줄었습니다. 요즘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요즘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선배 한 분이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요. 고등학생인데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을 더럽게 섞였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색이던 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색이더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간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요. 삼성으로 스카우트 갔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스카우트 갔습니다. 지금 오라클이라는 외국 회사에서 중견 사원을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 집에 오면요. 자기가 AI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답니다.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자기한테 아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노랑머리 물들이던 아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과외 공부해서 좀 돈 들여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변호사도 안전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 변호사 우리나라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답니다.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대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요. 34,000명, 5,000명이래요. 일이 없어서 변호사가 법무사, 세무사 일을 뺏는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요 몇 년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난리를 쳤죠. 종당에는 늘립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의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애들이 의사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자녀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한데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계명인데 만든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다가 하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력률 300대 400대 그날 치는데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야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52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죠. 그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죠.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저 지난번 후쿠오카에 가서 봤는데 다니는 게 전부 주먹 많은 차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을 정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은 안 해요. 수능 볼 때 경제 선택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시급한 게 뭐냐? 부모들도 자녀들도 올바른 자립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러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쳐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의 노후는, 그 친구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행위의 자립.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서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뭐 어다고 사진 찍고 누구는 어떻고 뭐라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아펠들이 가능한데. 프랑스의 뭐 철학자인가요? 사르트르가 그랬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한테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아펠들이 가능하니까.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하면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한때는 혼자 사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모님들께서, 여성들께서 노후에 혼자 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별. 둘째, 생애 비혼, 결혼하고 나이 든 사람. 세 번째, 황혼이혼. 황혼이혼하게 되면 지긋지긋해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근데요, 우선 사별 후에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보다 6 내지 7살 정도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나이가 남편이 30살 정도 위거든요. 그래서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는요, 보통 9년에서 10년쯤 사다 상승되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을 산답니다. 지금 그렇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요, 초혼인 경우에는요, 20상이요, 20%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살아도요, 혼자 남은 기간이 이렇게 긴데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혼자 사는 이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비혼, 생애 평생 비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 비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는 0.4%, 여자는 0.3%였어요.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남자는 16.8%, 여자는 7.6%로 늘었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는데 아마 2025년 통계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훨씬 늘었을 거예요.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성의 17.5%가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그다음에요, 황혼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혼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 이 황혼연이 또 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22%, 5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동네 이웃이나 또는 어느 모임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이 더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사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20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요.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1인 가구 비율이요. 36%로 가구 원수로 볼 때 제일 높아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참 별놈의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영풍문고를 갔는데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여성들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 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혼자 사는 노후가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죠. 그다음에요.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갑 넘어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가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거를 가지고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우지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인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이런 식의 배려. 그다음에 주거 형태의 함정인 사태. 한마디로 노후에는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외롭고 그다음에 응급사태가 왔을 때 앰뷸런스 오기 전에 일이 생겨요. 그다음에 요즘요. 낡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가지고요. 제 아는 분은 한 달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노인 13층인데 엘리베이터 수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 겁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판교의 타운하우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지을 때 백채를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요. 뭐로 유명했냐. 일본에서 둥그런 마당이 있고 둘러싸서 집을 지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살라고 외롭지 않게. 이분이 백채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요. 원래 한국의 주택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사랑방.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는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100채 중에서 10채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분양되는데 3년이 걸렸대요. 그 정도로 처음에 분양에는 실패했는데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작년 연말인가요? 어느 중앙일간지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고 감사장을 줬다고 신문이 난 겁니다.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선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거나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개축하면요. 세금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노인 혼자 큰 집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맘 많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경제. 우리도 가끔 텔레비 보면 신림동에 남남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요. 이런 게 좀 그룹 리빙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웃나라 일본에서요. 요즘 간병, 돌봄 난민 그걸 일본에서는 개호라고 합니다만은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게 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하지만은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 70대 후반 이후가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그 전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다 후기 노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에서 뭐가 문제냐. 우선 저도 7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간병인의 뭐 40% 50%를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지만은 그분들이 살만하고 애도 안 낳고 안 오게 되면 일본과 같이 난리 날 겁니다. 일본은요. 그 요원이 부족해가지고 요양실에 가보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일본은 필리핀에서 개호요원, 곧 간병 돌봄 요원을 데려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들어갈 시설이 부족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노령에 들어가고 그 중국 동포들도 많이 오지 않고 그러면 일본보다 더 심한 그런 개호 난민, 개호 대란, 간병 돌봄 난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떡할 건가? 그래서요.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불편해졌을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이며 누구의 돌봄을 받을 것이며 그 돈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젊을 때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일본에서는 요즘 인구가 주니까요. 외곽에서부터 가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네가요. 두부 한 번 살려고 1km, 2km 걸어가야 된대요. 구매 난민입니다. 지난번에요. 노인들 모임 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 아주 돈 많은 분이거든요. 저 길 건너에서요. 택시 잡으려고 20분을 손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안 되지. 면허 회수됐지. 교통난민입니다. 앞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지금 미리미리 젊을 때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